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봉남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FNG 컨설팅 그룹의 중개법인 임효섭 본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증권사에서 해외 선물 옵션 거래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보는 마켓은 에퀴티랑 채권이랑 외환시장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FNG 컨설팅 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진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로펌이랑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넥서스원 김성구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18년도부터 가상자산을 전문으로 투자하고 있는 VC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귀하신 분들 모셨고 각 분야로 모셨어요. 크립토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주식, 부동산, 법, 그리고 또 VC 분까지 모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FNG 임효섭 동사 전문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최근에 이제 천안 가서 빌딩도 보고 땅도 보고 매물들을 좀 보고 왔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매물들이 나왔을 때 나온 이유를 보니까 금리 인상의 이유가 되게 컸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건물 관리도 잘 못하고 월세도 되게 이자 대비 많이 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거기 있는 소상공인들이 월세를 지불할 능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 건물주도 밀린 월세를 받지 못하며 그랬을 때 건물주 자체도 금리를 낼 돈이 없을 것 같아요. 이자 부담금이 엄청 세져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우리 900일이랑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점심 먹고 1시간 동안 동네를 돌아요. 근데 뭘 도냐? 저희가 다이어트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나온 상가들의 매물을 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소상공인들 단톡방이 있어요. 한 50명 정도. 그분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장사 잘 되세요? 장사 잘 되세요? 근데 엄청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의 80%가 넘어요. 저한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월세를 못 내겠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경제가 좀 100bp 올린다, 뭐 75bp 올린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우리나라도 금리 올리는 거 따라가야 돼요. 왜 따라가야 되냐면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리면은 우리의 자산 가치가 떨어져요. 그 외환은 계속 빠져나갈 거고.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금리를 좀 더 높은 수위로 올릴 텐데 그러면 지금의 적기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 이제 그 중개 파트로서 이제 좀 얘기를 드리면은 금리가 올라서 금매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물건이 현재 나왔을 때 부동산의 영업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임대인이라고 하면은 부동산에서 이제 영업 스킬이 나옵니다.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서 이거 물건을 빠르게 내놓으셔야 된다. 요즘에 뉴스 못 보셨냐? 지금 매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무조건 떨어질 거다. 그리고 또 반대로 손님들한테는 지금이 적기다. 무조건 사야 된다. 지금 이 매물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 내가 내 돈으로도 내 돈 줘서라도 좀 잡아줄게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사람의 심리는 그 정도로 내가 이걸 사야 되는 게 맞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이제 사람의 심리가 딱 50대 50인 것 같아요. 이제 그 고객이 이 물건을 계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이제 영업 스킬에 속지 말고 내가 이제 이 물건을 할지 말지는 오로지 본인 판단에 내가 이 물건을 좀 분석도 해보고 영업 스킬에 조금 현혹되지 않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심플하게 말하면 내가 원래 거주하고 싶었던 동네와 집이 있는데 네. 그 물건이 평소엔 잘 안 나오다가 네. 좀 시세 대비 조금 좋게 나오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더 떨어지겠지 나중에 살까가 아니라 사라 이 말이죠. 네, 그리고 조금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은 부동산을 좋은 가격에 적절하게 구매하는 거는 부동산과 내가 같이 의논하면서 찾아봐야 됩니다. 항상 부동산에 이런 매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내가 이런 매물이 나왔을 때 이게 지금 여기 옆 동네 시세보다 유동인구가 더 많고 그래서 이 가격에 싸게 나왔구나 라고 정확히 인지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부동산에서 금매라고 하면은 이게 진짜 금매구나 라고 떠올랐을 때는 바로 이제 구매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부동산에 이제 상술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좋은 부동산은 어떻게 찾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나랑 이제 마음이 맞는 이제 부동산을 좀 많이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나랑 마음이 맞는 이제 중개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중개인 분들을 꼭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부동산도 좀 팔면서 사람의 좀 인식도 좀 많이 봐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FNG 찾아가면 안 돼요?
저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긴축 통화 정책법 플러스 금리 거시적인 경제 되게 안 좋아지는데 네네. 한국과 미국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은 한국은 수급적인 요인이 좀 강해서 미국 시장으로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미국은 금리를 인상한 지 단 3회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빅 스텝, 베이비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 단 3회 만에 직전에 하는 금리랑 동일해졌죠. 1.75, 1.15에서 1.75 레벨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 미국 주식의 변동성 장세가 시작된 거는 금리 인상을 한 3월 그리고 그 다음엔 4월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미국의 리테일 세일즈 같은 지표들이랑 그리고 5월에 미국의 소비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코스코, 타겟, 월마트 같은 그런 유통업체들의 실적 둔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세션에 대해서 논의가 좀 진행이 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때부터 변동성 장세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CPI의 여파도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주간 단위로 인플레이션, 리세션 테마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페드가 금리의 상단을 고정하기 전까지는 지금 물가 지표나 소비 지표나 여러 가지 실물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페드의 스탠스라던가 아니면 페드가 FOMC에서 발표하는 그런 금리의 고점 상단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변동성 장세, 인플레이션, 리세션 테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가 지표, 소비자 지표, 인플레이션, 페드의 매파적인 건 비둘기파적인 거냐 이런 것들 엄청 눈치 봐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유튜버로서 되게 좋아요. 그런 거 발표할 때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막 하면서 컨텐츠로 쓸 수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주마다 우리가 FOMC 발표를 기다려야 되고 네. 이게 다 우시잖아요. 저희 구독자들이라서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밤 9시 30분 CPI 발표 지수가 나옵니다. 네. 상회하면 어떻게 되고 막 하는데 네네. 어떤 걸 많이 보세요? 가장 많이? 일단은 일단 다음 주에 당장 GDP 발표가 있죠. 그리고 FOMC 있고. FOMC.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에서 현지에서 지표에 반응하는 게 가장 빨라요. 일단 프로그램 매매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차트를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매로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높게 나왔다 이런 반응을 프로그램이 먼저 반응을 해서 차트가 분봉이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해석하는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CPI의 가중치가 가장 큰 주거비 있잖아요. 자가 주거비. 그걸 그거의 선행 지표는 케이스 실러라던가 아니면 진로움 렌트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그리고 또 다른 컴포넌트로는 중고차랑 신차 그리고 요즘에는 항공 운임료 등이 있죠. 이런 지표들을 좀 많이 보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CPI 컴포넌트가 CPI 기여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많이 확인하려고 하고 최근에 발표됐던 CPI에 보면은 물가 지표긴 하지만 저는 소비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가전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임의 소비재로 분류될 수 있는 TV라던가 핸드폰 같은 경우는 MOM으로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CPI의 고점이 만약에 자가 주거비가 좀 MOM으로 내려오는 타이밍이 있다면 그때 CPI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GDP 같은 경우는 애틀란타 아니면 지역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 같은 거를 좀 보는 편이고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표가 예상보다 올랐다 내렸다는 기계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그 뒤에 이제 컴포넌트 이런 걸 좀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거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여기 베어마켓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주린이들 분들에게
전문가로서의 뭐 팁이라든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좀 해주세요.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너무 달라서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일도 그렇고 좀 투자 성향이 좀 보수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좀 순환을 타려고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항공주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원자재 값이 너무 높아서 항공사들이 비용 부담을 느껴서 마진이 준 부분이 크게 기여를 했거든요. 하지만 뭐 이런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항공기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기저효과 때문일 수 있겠지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원자재 값이랑 같이 봤을 때 머지않은 미래에 항공주가 좀 마진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면 항공주에 들어가서 순환을 타고 바로 나오고,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미국에서 반도체 법안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잖아요. 그럴 때 뭐 반도체 관련된 섹터에 살짝 들어가서 나오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순환 장세를 좀 타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이런 베어마켓에서는 사실 다음 경기에도 참여를 하면 지금 돈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배팅에도 참여를 하려면 제가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 되고 지금 잃지 않아야 다음 경기에도 참여를 해서 더 큰 확률로 게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사실 살짝 줄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카톡으로 좀 해주세요. 네?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좀 이따가. 사실 어떤 거요? 사심이요? 사심이 왜요? 사심이 있냐고요? 난 배가 고파가지고 나 진짜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시미 회를 왜 얘기하고 있지? 사심이 있냐고. 네, 무튼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4년째 솔로입니다. 네, 다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려 있습니다 전. 네, 무튼 그 다음에 박진우 대표 변호사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P2E 쪽 질문인데,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진짜 애매하잖아요. 무돌 같은 경우에는 해줬다가 갑자기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 진짜 풀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우리 이거 P2E를 왜 막냐 생각도 되는데, 박 대표님은 이 P2E 규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 저희 부동산 본부장님하고 여기 서린 저희 매니저님께서 굉장히 어렵게 얘기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디스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너무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고, 너무 전문가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리기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 해석에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법률의 해석상 게임산업진흥법상 이게 사행성을 조장한다라는 그런 그 측면에서 이거를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P2E뿐만 아니라 이 M2E를 굉장히 요즘 좀 유행하고 있는데, M2E 쪽은 오히려 또 반대로 이거는 좀 게임으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는 걸 봐서 앞으로는 조금 더 활용성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를 완화시킬까요?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우리나라가. 이게 사실 세계적인 측면으로 같이 가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거를 좀 사행성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앞으로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거는 사실 좀 오픈을 시켜야 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주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저도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와 같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은 사칭 피해를 또 많이 입고, 그리고 많은 그런 사칭범들이 저인 척을 하고 돈을 받고 픽을 주고 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당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저희는 다 커뮤니티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거 사칭이요. 그리고 또 워낙 제가 단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잘 안 하시는데, 피해 받으면 어떡해요? 사실 피해를 받으면 당연히 고소를 해야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피해를 받기 전에 일단은 예방을 하자는 주의인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런 뭔가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판다거나 또는 이렇게 뭔가 자기가 전문가인 척 행세를 하면서 뭔가 접근을 해서 전혀 모르는 것들을 마치 너는 모르지 나는 이걸 잘 알아 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런 쪽에 약간 투자를 권유한다든지, 처음부터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돈을 내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해요. 근데 그런 스캠 피해의 전형적인 이제 방법은 처음부터는 막 이런 것들을 막 돈을 넣어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다만 제3자들이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어라고 인증하는 식으로 많이 이렇게 단톡방 같은 데서 인증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인증 같은 것들 절대로 믿으시지 않고 그냥 만약에 아까 전에 저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자기가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코인을 사든 뭐 NFT를 사든 자기하고 맞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공부를 하고, 만약에 그 유명한 사람들 좀 뭐 얘기를 들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리서치도 좀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사기 당하면 여기다가 얘기하면 되는 거죠? 제가 전부 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김성구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암호화폐 약세로 대부분의 여기 계신 저 뒤까지도 아마 포트폴리오가 박살이 났을 거예요. 저도 지금 뭐 답이 없습니다. 근데 VC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 손실을 보셨거나 혹은 아니면은 지금 이 약세 VC들 아까도 진성님이 뭐 P2E 쪽은 오히려 자금이 유입됐다라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VC의 시각으로는? 그러니까 요즘 업계 분위기, VC들의 업계 분위기. 업계 분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사실 저희 그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에 뭐 테라세트라든지 뭐 3Arrow 캐피탈이라든지 블록파이 혹은 뭐 셀시우스 같은 레버리지를 많이 썼던 기업들이 지금 파산하고 디레버리징이 되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 약세장을 그 컨트롤 잘 못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못한 회사들은 사실 지금은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 시장에서 지금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레버리지를 좀 줄이고 약세장에 좀 대응을 했던 회사들은 사실 지금 시장을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매일매일. 왜냐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저희 그 펌 내부에서는 이 자산이 이 가격인 게 지금 페어한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자산들이 너무 많아서 뭐 단편적으로 그냥 비트코인만 예를 들어도 최근에 비트코인 지갑 개수가 10억 개를 넘었고, 그리고 지금 해시레이트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더리움을 얘기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머지를 좀 기다리고 있고 트랜잭션이라든지 혁신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는 좀 시장을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있어요. 그게 저도 100% 동감하고 있는 게, 저도 이제 저희는 그냥 단순 유튜버는 아니고 크립토 시장을 분석하는 직원들이 함께하는 회사예요. 저희 법인 회사고. 근데 저희도 보면은 이렇게 싸도 돼? 코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와 정말 저렴하다. 그리고 저희도 P2E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잘 준비해가지고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컴파운드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네, 여기 VC들도 지금 그러시다는 거잖아요. 모든 VC를 제가 대변할 수는 없고 저희 회사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NFT 어떻게 프로젝트 좋은 거 고르냐 물어봤었잖아요. VC 입장에서는 코인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플레이트원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세요?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비즈니스의 경쟁력, 세 번째 이제 커뮤니티. 크립토씬에서 커뮤니티가 또 중요한 거 다들 아실 테니까 중요한데, 첫 번째 팀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는 시장에 상장된 코인도 투자를 하지만 상장되기 전에 또 저희가 투자를 하는데, 사실 너무 초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맞닥뜨려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고, 그럴 때마다 사실 좌절하거나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난관들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기업인가? 헤쳐나갈 수 있는 팀인가? 하는 부분을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보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 시장에는 경쟁자가 있을 텐데 시장에 나왔을 때 경쟁력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팀이어야 결국에 선택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의 경쟁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커뮤니티가 중요한 거는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테니까 사실 크립토스인 그 가상자산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프로젝트를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 프로젝트를 신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 신뢰 혹은 커뮤니티 자체가 그 프로젝트의 가치랑 등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하나를 더 해서 본다면 저희 회사와 얼마나 잘 맞는지 소통이 잘 되고 그다음에 같은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는지에 대해서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약간 NFT 프로젝트 좋은 거 고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팀 빌딩 어떻게 잘 돼 있는가, 걔네들이 니네 로드맵 세워놓은 거 있는데 그거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이거를 멤버십 형태를 풀던가 아니면 플레이 투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쓰이게 하던가 다양하게 프라이빗한 공간에 들어가게 하던가 또 아니면 커뮤니티가 아예 너무 단단해가지고 막 10만, 20만 이미 확보돼 있고 NFT를 민팅했을 때 30억, 40억씩 살 수 있는 커뮤니티가 존재하는가. 근데 그게 다 준비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나중에 카톡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린 다 아는 것 같은데 뭐죠? 네, 저희 동간지 프로젝트가 이 모든 거를 다 커버가 가능한 프로젝트고 네, 또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만 보시면 안 되는데.